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4월의 말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날씨가 벌써 한여름처럼 낮에는 뜨겁다가 밤에는 좀 추운데 이 일교차가 심한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교안보연구소의 김동석 교수님을 모시고 아프리카와 정치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좋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연구소가 2010년도에 만들어져서 한 15년 정도 국제개발과 빈곤 문제를 가지고 연구 및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마 처음 여기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의 어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내 이제 전략지역연구부에서 부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동석입니다. 저는 이제 국립외교원 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아프리카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분쟁, 내전이라든가 테러, 해적 같은 그런 안보 위기,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정치 문제를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일한 아프리카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 외에도 이제 아프리카의 개발 협력이라든가 지역 기구라든가 경제 통합 움직임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기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교안보연구원이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외교안보연구원이었다가 이제 2012년인가 국립외교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담당하는 외교안보연구소가 이제 국립외교원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국립외교원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교육하고 이제 외교안보연구소 위주의 이제 연구를 이제 동시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외교관 후보생 시험을 붙고 나서 이제 본부에서 이제 일하기 전에 1년 동안 저희 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시나 이제 행시 같은 경우에도 사법연수원이나 연구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하는 것 같다고 똑같이 외교관이 되기 전에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평가를 또 하겠네요. 과목을 듣고 나서 이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어떤 과목은 이제 시험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고위 공무원분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나 있는데 고위 공무원분들 1년 동안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공관에 주재관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관도 계시고 경찰도 계시고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여러 부처에서 이제 가시는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활동을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대학생들 국민외교 아카데미 같은 그런 아카데미 교육도 있고 그럼 단기적인 거고 외교 영사직 교육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외교원은 정말 연구의 이 분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지역 연구에 있어서는 중동, 동서남아시아, 유럽,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 여러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국제법, 국제통상, 사이버 안보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총 한 25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계신데 전부 다 다른 분야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교수님께서는 학부에 이제 역사 교육학을 이제 하시고 석박사도 미국에서 국제정치를 하신 거죠? 네, 국제정치를 국제정치로 석박사를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이제 외교안보연구소에 교수로 계시는데 주요 분야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프리카 정치, 그다음에 내전과 종족 분쟁, 비전통 안보 분야 이쪽으로 이렇게 전공으로 돼 있으세요. 저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아프리카 정치 또는 아프리카 연구에 대해 해 오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폭넓으신데 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아프리카 전문가가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죠. 드물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 전문가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연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계기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랬을 때 참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난감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무슨 뭐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뭐 거기서 살았다, 뭐 아니면 뭐를 봤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아프리카에 이제 관심을 가진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지 우리. 제가 텔레비를 되게 많이 봤어요. 뉴스를 이제 봤는데 뉴스에 이제 사실 아프리카를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뉴스에서 많이 안 다루죠. 안 다루죠. 그때 이제 한참 뭐가 있었냐면 이제 1984년에 에티오피아에서 대기근이 났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전쟁 관련 뉴스 있고 옛날에 북한 교관이 가서 막 그렇지 교육도 시켰다. 교육시켰던 그 뉴스도 봤고 하면서 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성장하면서 크게 이렇게 바뀐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학을 이제 하면서 그렇죠. 이제 내전, 분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지역도 있지만 이제 아프리카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겠죠. 예.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아프리카라는 대륙 또는 그 많이 속해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상당히 빈곤하고 살기가 어렵고 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절대 빈곤이 왜 뗄 수 없게 그렇게 문제가 되고 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로서 다가오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예. 아프리카 국가들 독립을 했을 때가 이제 60년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1인당 GDP하고 이 대한민국의 1인당 GDP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었죠, 그때. 네. 예. 근데 지금 60년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60년, 5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와 그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는 거의 몇십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아프리카 국가 이제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했을 때 저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문제다.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참 이렇게 외부적 문제, 내부적 문제를 이렇게 막 뭐가 더 이제 아프리카의 빈곤에 일조를 했다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외부적 요인은 식민 지배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있고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있습니다. 그 에볼라 터졌을 때 이제 막 났던 데고 이제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 때 저기 조지 웨아라고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고 맞아요. 두 개였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뭐 포르투갈, 뭐 독일도 있었고 1차 대전 전까지. 근데 이제 식민 지배자들은 식민지가 자기들의 산업에 원료를 대주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료, 그냥 광물 자원, 농산물, 식량도 아니고 현금 작물,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가나나 코트디부아르 같이 이제 서아프리카에서는 카카오, 케냐나 뭐 이런 데는 커피, 세네갈이나 이런 데는 땅콩. 돈이 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그렇죠. 이런 자원 착취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프라 이런 것도 다 자원산지에서 해안가, 항구에 뭐 도로 하나 있고 뭐 철도 하나 있고 그 정도고 이 식민지에서 이제 공업이 융성하면 안 되죠. 왜냐? 자기네들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계속 오래됐고 아프리카국에 독립한 다음에도 그 산업에 지속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국가들이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카카오를 재배를 해서 그거를 밸류에드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콜릿을 만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료를 그냥 생산해서 수출하는. 근데 문제는 원료 자원값이 괜찮으면은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는데 자원값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팍 떨어졌을 때는 이제 그 나라 경제가 대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업 제품 이런 건 다 수입해야 되고 기초적인 거 만들 또 다 수입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는 돈 다 올라 나가고 그게 이제 저발전의 하나 이제 그 식민 지배 유산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민 지배자들이 동족 간의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자들이 했던 게 뭐냐? 국경을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대륙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많습니다.
54개국이 있는데 여러분 국경을 한번 보십시오. 국경이 되게 인위적이고 보면 어떤 큰 나라 사이에 막 내륙에 뭐 조그마한 나라도 있고 그 대표 중에 르완다가 예, 루안다도 그렇고 뭐 감비아도 그렇고 감비아. 막 뭔가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든 게 그게 식민 지배자들이 지도 놓고 연필로 거서 그런 그렇게 거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도 놓고. 공동체 어디 살고 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족이 한 4-5개 식민지로 터지고 나눠져 있죠. 뭐 몇십 개, 한 몇백 개의 종족들이 하나의 식민지에 몰려 살고. 근데 식민 지배자들이 더 나빴던 게 뭐냐면은 독립을 위해서 뭉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놉니다. 종족 간에 디바이드. 디바이드. 특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소수 종족 있잖아요. 소수 종족한테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소수 종족을 다수를 지배하도록 예. 관리하도록 그래야 예, 거지. 약간 중간자 역할을. 중간자 역할. 그러니까 뭐 군인, 하급 군인이라든가 하급 경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지. 뭐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수는 소외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세 종족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이게 독립에서 딱 터졌습니다. 그게 르완다, 르완다, 나이지리아, 또 나이지리아, 최근에 수단 또 여러 나라들이 겪었어요.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세 불안, 뭐 내전 이런 거는 당연히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 요인을 한번 보시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버넌스,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이제 60년대에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고 나서는 이제 경제 개발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거 안 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잘못 세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패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뭐 자원을 팔아서 수출해서 번 돈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쓰여지지가 않는. 옛날에 콩고 민주공화, 지금 이제 자이르였는데 그때 모부투 대통령이라고 32년간 집권했던 유명한 대통령인데, 그때 이제 자이르 하면 이제 서방 국가들이 많이 도왔어요. 그때 반공의 보루라고 해가지고 다 원조 받고. 콩고 민주공화국 자원 많습니다. 많죠. 그 미래 자원이라는 그럼요. 코발트 이런 거 거의 콩고 민주공화국에 70% 있어요. 전 세계. 뭐 여러 가지 자원들 팔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가. 자기 뭐 저기 프랑스 이런데 부동산 사고, 별장 사고, 스위스에 은행에다 그 만들어 놓고 비밀 계좌에 넣고 이러다 보니까 콩고 민주공화국은 지금도 아프리카 내에서도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텐셜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가 한 14개 정도 가봤는데 경제적인 포텐셜은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막 굉장해요. 근데 문제는 이 거버넌스가 따라주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아까 말한 식민지배 유산이 굳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쉽게 벗어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지도자들 무능, 부정, 부패가 아프리카의 빈곤을 초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버넌스 문제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 뉴스 이거 외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다 나오는데 홍수 났다, 가뭄 왔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 아프리카 국가 기후 변화에 절대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의 주범은 누가 주범이냐? 미국. 그렇지. 유럽 자원을 많이 국가들, 쓴 예. 대부분의 선진국들. 옛날에 산업혁명 이럴 때 뭐 그렇죠. 식민시대 때 발전한 나라들, 그다음에 신흥공업국들, 뭐 그렇죠. 중국, 인도, 브라질, 우리나라 껴 있고, 맞아요. 그죠? 아프리카는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동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지금 가뭄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가뭄을 옛날에는 이제 예측이 가능했는데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가뭄이 오고, 홍수 맞죠? 홍수도 옛날에는 비가 언제 오고 이런 거에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가 예측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싹 오고, 그다음에 저수 이런 걸 저수 시설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한번 확 나면은 인프라가 다 무너져. 무너지고 또 장기간 또 비가 안 내려오니까 예. 이건 또 사막화가 되고. 사막화가 되고, 좀 막 물도 부족해지고, 식량도 부족해지고, 인프라도 파괴가 되고, 지금 그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거. 기후 변화가 이제 빈곤을 더 그러니까 악화시킨다. 많은 국가에서는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중에 어느 것이 책임이 더 클까 했을 때 이거는 사람들마다 이게 보는 게 다릅니다. 주로 서구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내부적 요인 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 지도자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자원을 팔아서 번 돈 제대로 썼으면은 그래도 좀 발전을 했을 텐데. 그리고 원조도 다 그렇지. 서구 원조도 다 니들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 출장 가면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 뭐 공무원들, 뭐 학계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 보면은 그분들은 식민 지배가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예. 그럴 수 있죠. 아우 당연히 저 그렇죠. 이해가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지배를 뭐 35년인가 40년인가 받았죠. 보통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 7, 80년입니다. 기본이 그렇죠. 뭐 100년 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서구의 그 착취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근데 이제 독립을 했는데 인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국가를 경영하고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경제를 하고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서구 국가들은 좀 그런 어떤 착취에 기반한 그런 신식민주의, 네오콜로니얼리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무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죠. 돈이 없으면 이제 IMF에 빌리면은 경제 자유화해라, 뭐 해라.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은 발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 자기들이 뭐 산업 기반 뭐 조금 뭐 제조하려고 그러면은 서구 국가에서 우르르 싼 게 막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원조를 준다고 해놓고서 뭐 헌옷 주고 그거 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데 그 기업들 다 망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거에 또 초점을 둡니다. 뭐 그렇겠네. 저는 뭐 한 6대4 외부적인 거에 뭐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 이 아프리카의 저주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외적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국제사회가 어떻게든 이 글로벌 빈곤의 주된 어떤 그런 요인들을 나름대로 찾아서 원조라는 개념으로 풀어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늘 느껴요. 특히나 뭐 국가 거버넌스가 뭉개져 있는 상태에서 컨택 포인트가 없잖아. 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일을 하더라도. 예. 그래서 늘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똑같이 우리 교수님처럼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교수님 보고서 중에 에티오피아의 북부 티그리스 지역의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봤어요. 제가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또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저희가 그 당시에 교수님 보고서가 나올 때쯤에 저희가 또 에티오피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연장을 되다 보니까 좀 늦게 끝난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그러한 이유로 이 관련된 분쟁에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고 향후 어떠한 것들이 국제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외교원에 있으면서 이제 에티오피아 관련 글을 2개를 썼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가 이제 적대국이었거든요. 정말 적대국이었다가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했던 에티오피아가 어디하고요?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 93년에. 오 마이 갓이. 몰랐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티오피아가 식민 지배를 안 받았죠. 에리트리아는 이탈리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탈리아가 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 유엔인가로 영국인가 유엔인가로 넘어갔다가 에티오피아가 이제 연방 형태로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연방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60년대 이제 그냥 합병을 된. 근데 에리트리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티오피아가 원래 지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고요. 소말리아 밑에 있잖아. 에티오피아가 내륙국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원래는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 영토였기 때문에 원래 그 홍해 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리트리아가 독립함으로써 이제 없었어요. 항구가 없네. 네.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독립 이후에는 괜찮았어요. 사이가 괜찮았는데 이제 국경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갈등이 불거지다가 98년, 99년에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가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구나. 보통 아프리카에서 국가 간의 국가전쟁 잘 안 벌어진데 여기선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7만 명 정도. 그러다가 이제 끝내고 근데 이제 거의 적대국이었죠. 적대국이었다가 뭐게 외교 관계도 없고 뭐 교류도 없고. 근데 사실 그 둘은 그냥 형제 같은 나라잖아. 사실 형제 그러니까 종족적으로 종족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 형제 같은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에티오피아 출장 갔을 때 이게 아이고 형제 같은 나라인데 에리트레아에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티그레이를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티그레이 이 지역이 북부 지역이잖아요. 티그레이는 에티오피아 지도 보시면 맨 북부에 있습니다. 북부에 있죠. 북부에 있고 제일 척박한 땅이고 아마 에티오피아에서도 소득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척박하니까 티그레이족이 주로 살고 있고 티그레이족은 에티오피아가 80개 종족이 있습니다. 많아요. 티그레이족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6%. 전체. 예. 근데 티그레이족이 91년부터 2018 한 27년 정도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티그레이족 엘리트. 6%가 나머지 94%를. 얘 뭐 소수가 뭐 권력을 그러니까.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예. 원래 에티오피아는 이제 종족이 많다 보니까 티그레이족이 이제 집권할 때부터 연방제를 채택했어요. 이제 뭐 암하라, 그러니까 종족 베이스로. 아마라족이 많이 사는 아마라, 오로모족이 많이 사는 오모로, 소말리아족이 많이 사는 소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족별 한 9개인가 10개인가 이렇게 나눠 놓고 자치를 주는데 그렇지만 연방 정부의 권력은 티그레이족이 잡았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아마라족이 절대 영향이 있어요. 아마라족은 다수가 다수죠. 넘버 2. 넘버 2. 넘버 1 이제 인구수에서 넘버 1은 오로모. 넘버 2는 아마라. 예. 아마라족이 이제 우리 이제 에티오피아 공용어가 아마렉이에요. 아마라어예요. 그 정도로 이제 옛날 전통적으로 영향이 있었고 오로모족은 이제 권력을 잡아보지 못한 그 티그레이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이제 에티오피아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약간 독재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됩니다. 인권 탄압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이제 오로모족과 2010년대 중반에 오로모족과 아마라족이 여기에 대항해서 시위를 벌입니다. 이제 시위를 벌이고 막 이제 좀 정세가 좀 혼란해졌어요. 정부에서 연방 정부는 막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아비 아흐메드 이제 오로모족 출신의 총리가 취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티그레이족 엘리트들을 권력 밖으로 밀어내는 거였습니다. 우리 숙청이라고 하죠. 숙청이지. 뭐 티그레이족 뭐 군인이면은 뭐 강제 전역당하고 전역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정부에 있는 뭐 그런 고위직들 전부 다 자르는 거죠. 고위직 다 자르고 에티오피아가 국영 기업들이 다 엘리트의 돈줄입니다. 민영화 시켜버려. 민영화 이제 추진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돈줄을 없애는 거죠. 없애는 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티그레이족들을 권력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티그레이족 엘리트들은 이제 이 아흐메드 총리에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거지인 티그레이 그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 독립하겠다 그랬나?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선거를 실시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자체 연방 정부의 허락 없이 선거를 한 없이. 거예요. 예. 뭐 당연히 이제 티그레이족이 우세 나오고 이렇게 뭐 하면서 우리 이제 니들 우리한테 자치를 많이 줘라. 연방제 하에서 자치를 많이 줘라. 아니면 어떤 좀 일부는 이제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독립을 있겠죠.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연방 정부의 간섭을 덜 받겠다. 연방 정부에서는 아니다. 근데 연방 정부의 그 아흐메드 총리는 조금 이 연방제에서 이제 좀 약간 중앙 집권적인 이런 체제로 조금 이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꾸 뭐라 할까 부협함이 생기는 거지 그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분쟁이 시작됐고 네, 전쟁으로 이제 번진 거잖아요. 내전으로. 처음에는 이제 정부군이 이제 뭐 3주 내로 전쟁을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티그레이족이 권력에 중추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군인 엘리트 다 있죠. 그렇지. 정치 엘리트 다 있죠. 다 거기 홀로 간 사람들. 그리고 이제 91년에 티그레이족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냐? 에티오피아가 그 이전에 내전을 겪었습니다. 3개인가 4개의 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요. 게릴라전을 수행을 했어요. 척박당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해가지고 이런 게릴라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게 경험도 많고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군의 공격에도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고 막 하면서 이제 그 티그레이 지역의 이제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수도에서 한 200km 정도. 거기까지 진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km면은 저희 한 서울에서 대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리다, 이게 이거. 몇 시간이면 이제 진짜 수도를 점령해서 중앙 정보를 권력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권을 이제 이양받을 수 있게. 아흐메드 총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 터키에서 중국에서 드론을 드론을 사가지고. 사다가 아. 걸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티그레이 정부군이 이제 점점 다시 올라가고 티그레이는 밀립니다. 그 전투가 계속이 되다가 2022년 말에 AU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하죠. 그 아프리카 연합이 이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티그레이가 니네 에티오피아 편 아니냐 뭐 해가지고 이제 안 했었는데 AU,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제 티그레이도 이제 전세가 불리하고 뭐 하니까 휴전해라 해가지고 중재 노력을 기울였고 원래 옛날에 잘 안 되다가 남아공의 프리토리아라는 데서 이제 모여서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체결하고 나서 이제 티그레이 반군 세력은 이제 그 티그레이족 그 지역 안에서만 있고 티그레이 그 반군 세력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임시 정부를 만들었어요. 티그레이 내에다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무력 충돌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내전이 종식됐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에서 티그레이가 약간의 자율권이랄까 자치권을 인정받으면서 가고 있는 거네요. 사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사실은 이긴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긴 그렇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우세인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고 그렇지만 티그레이의 요구 사항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예. 근데 이제 티그레이는 진적이 됐는데 이제 지금 현재 무력 충돌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 이제 아마라주 거기서 오로모.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에티오피아가 영토를 전반을 이렇게 휩쓰는 그런 내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마다 이렇게 폭력 사태가 좀 있어요. 아마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라에 이제 민병대가 있어요. 이제 그 민병대가 이제 티그레이 전쟁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 연방 정부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했고. 지원했는데 끝나고 나서 소외가 된 거예요. 아마라족은 이제 그 티그레이 영토를 조금 더 차지하고 싶고 뭐 이랬는데 이게 안 됐고 연방 정부에서는 야 이제 끝났으니까 니네 해체해라. 이 지역 군인가 하여튼 들어와라. 정식군에 들어와라 하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오로모는 이제 아흐메드 총리가 이제 오로모족이에요. 정계 이런 데도 이제 오로모족 출신들이 뭐 아마라족도 그렇지만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로모족의 이제 OLA라고 오로모 리버레이션 아미인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체는 이제 오로모족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옛날부터 쌌어요. 옛날부터 그 티그레이족이 이제 잡고 있을 때부터 전투를 계속 무장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좀 약간 아비 총리가 이제 오로모족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했던 요구 사항이랑 이런 걸 잘 안 들어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반기를 들고 좀 무장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아직까지 국내의 어떤 지역적인 그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로컬라이즈라고 이제 지역에 국한된 거고 뭐 다른 지역에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인 내전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국제적인 노력은 그와 같은 지역 분쟁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네요. 예, 뭐 에티오피아가 워낙 지정학적으로 일단 중요하고 그렇죠.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주요 동맹국 그 중에 한 명이고. 그 중에 하나 케냐,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의 혼란은 에티오피아가 여러 나라의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퍼져나가. 퍼져나가면은 이제 지역 정세 불안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에티오피아의 어떤 그런 지역 분쟁이 자유를 추구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교관에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연구소에 계시면서 외교관들, 그다음에 현지 외교와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을 교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인재상이 외교 활동을 하거나 외교 공무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서 필요한 특별한 인재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형태일까요? 어떤 인재상을 바라나요? 제가 이제 2015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이니까 지금 거의 9년째 있고 그동안 이제 외교관 후보생들도 가르쳤고 전직 대사님들도 많이 만났고 이제 출장 가면서 다 얘기 듣고 외교관 활동에 대해서 외교관이요. 저희 때도 좀 인기가 있었던 인기가 게 있었죠. 그때는 해외를 나가는 게 좀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꿈이었지, 꿈. 예. 해외 나가는 꿈, 비행기 타는 게 꿈이었어. 여권을 들고 비행기를 타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 20년, 30년 전입니다, 이게. 막 신기해하고, 뭐 외국 가는 게. 그때는 외교관이 인기가 있어요. 인기였지. 근데 지금은 그런 걸로 가는 메리트는 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그거 말고도 해외를 많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외교관이 뭐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외교관을 한다.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메리트는 좀 없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외교관은 정말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한다. 그 공간에 가서 내가 주재국과의 관계 강화, 뭐 교민 보호면 교민 보호 이런 걸 위해서 그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열린 태도,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한 이건 마인드. 이제 뭐 외교관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관한 이제 편견이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보면 이제 좀 점점 없어지고 있고 하는데 아직도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특히 이제 서구 언론에서 잘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입견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셔가지고 놀라죠. 이게 아니었는데 막 깨달았는데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렇지.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인재상 그 외교관 분들 옛날에는 막 공관도 막 여기저기 하고 뭐 보고서 엄청나게 쓰지 않나? 보고서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이런 분들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특화된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 공부했거나 아프리카에도 잘한다. 아프리카어를 하든가. 중동이면 뭐 아랍어도 하고 중동에서 잘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를 들어 난 군축에 대해서 잘한다. 그래서 뭐 저기 IAEA에서 근무하고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뭐 하여튼 나는 UN 다자 외교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특화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특화된 이슈 안에 내가 그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관계없는 일을 하더라도 뭐 국가 그 하라니까 하니까 그런 게 나중에 그런 분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퇴임해서도 잘 되고. 계속 이제 그 연구나 공부에 관한 부분을 자기가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프리카 분야로 하고 거기에서도 또 특화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기회는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한 아프리카 재단도 만들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ODA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긴밀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보실 때는 한 아프리카 간의 어떤 외교 정책의 어떤 추진 전략으로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시기에 적절한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대아프리카 외교는 사실 독립하고 나서도 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다 했었는데 이게 좀 부침이 심했죠. 부침이 심했다는 뜻은 특정 국가에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옛날에 상황 이제 안에. 냉전에 북한과의 외교 경쟁. 외교 경제. 그래서 좀 관심을 갖다가 냉전이 끝나니까 관심이 사라졌다가 지금은 이제 한 2000년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아프리카 순방하시고 뭐 이명박 대통령 순방하면서 ODA도 늘어나고 하면서 다시 늘어나고 지금은 이제 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옛날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하고 아프리카의 접점은 무엇인가 했을 때 보통 보면 이제 공통된 역사, 식민지배, 전쟁, 빈곤 우린 다 겪었고 그 아프리카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선진국의 이제 문턱에 이제 오른 시점에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관심을 하는 거는 그건 의무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우리도 국제적으로 받은 게 있고 그걸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건데 대아프리카 외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약점이 있습니다. 유대 관계, 아프리카국의 커넥션이 물론 이런 역사적인 커넥션이 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는 옛날부터 비동맹 외교 전쟁에서 아프리카국과 친했어요. 그 다음에 인도 다이아스포라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동아프리카 쪽, 그게 영국 식민지였던데. 중국 옛날에 그 어려웠던 마오쩌둥 시절에 가서 원조해주고 군사 원조해주고 철도 놔주고 다리 놔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 인적 교류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 교육받는 아프리카 국가 고위공무원도 꽤 있습니다. 꽤 있죠. 튀르키예 이슬람으로 이제 파고들어서 종교적으로 브라질 연대를 가고 있고. 다이아스포라 있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접점이 우리나라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역사적인 공통성 외에 그런 걸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감정이 슬슬 녹여야죠. 그렇죠. 희석시켜야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희석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그렇죠. 그게 전략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류가 더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를 우리가 생활, 문화, 뭐 정치, 시스템 이런 거를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반대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서로 상호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아져야 돼요. 뭐 고위급 인사 교류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상 간의 방문도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나라 정상도 이제 아프리카 좀 자주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민간 차원의 교류 증명합니다. 민간 차원의 뭐 학자들, 예술가들
기업인들. 그래서 교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교류라고 하면 뭐 K-팝을 뭐 우리나라에 저기 아프리카에 어떻게 하면 전파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가지고 아프리카 국가의 문화, 시스템, 뭐 생활 이런 거를 우리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 확충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고 그것들이 서서히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려야 된다. 자, 또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예, 말씀해 주세요.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중국 외교장관이요. 지난 30년 동안 시작하고 나서 첫 순방지는 무조건 아프리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진정성 있게 하는.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몇십 년을 집권을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54개국의 절반을 순방을 했어요. 그 중에는 두 번 간 나라도 있고 세 번 간 나라도 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하는군요. 인도, 아프리카 연합이 작년에 G20에 가입한 거 인도가 인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이번에 AU 총회 이제 뭐 보통 외국 정상들이 가긴 하는데 이제 팔레스타인들 많이 가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그 직접 갔어요. 가서 이제 총회니까 앞으로 정상들이 다 다 모여 모였을 있는 거 거지. 막 악수.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거야. 예. 총회. 또 이제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또 막 특히 이제 포워권 국가더라고. 막 이렇게 막 반가하고 막 서로 막 미팅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정도의 우리가 좀 진정성 있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류라는 자체가 뭐 사람 인적 물적이든 뭐 자주 만나고 예. 자주 얘기하고 자주 밥 먹고 뭐 이런 거니까 예. 그 같은 통로로서 이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셨던 AU가 거기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더욱 이런 전략들이 수립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원이 한 15년간 ODA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연구 분야도 이제 대학 연구소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저희 연구원과 교수님이 계신 외교안보 연구소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연구를 추진해 보자. 이런 어떤 두 기관 간의 교류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아프리카 전문가 하면 개발협력 전문가라고 인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죠. 예, 저도 이제 근데 저는 아니에요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아는 건데 지금 저희 외교원에 그 개발협력으로 지금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그분은 완전 이제 개발협력 협력 분야지. 네, 분야에 이제 해가지고 일단 뭐 여기서든 뭐 그럼요. 외교원에서든 네네. 뭐 이렇게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여기 연구소에서 했던 경험들을 네. 좀 공유를 하고 저희도 좀 그거에 대해서 아프리카 전문 개발 협력 연구원 사무장에서 뭐 의견을 드리고 출장을 가서 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협력의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이 학생들이고 대학원생들이고 그래서 이 국제 원조 기관이나 또는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잡을 얻기 위하거나 또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했으면 더 좋을까? 교수님께서 좀 조언해 주시면 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국어를 좀 더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어만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어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나머지 언어는 좀 약간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프리카에는 그런 가시는 국가들 중에 프랑스어권 국가들 상당히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네. 영어권보다 더 맞아요. 많습니다. 프랑스를 더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북쪽, 서부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도 프랑스. 그렇지. 포르투갈어권이 한 5군데 정도 그렇지. 됩니다. 그다음에 아랍어는 뭐 북부, 뭐 수단 이런 데 쓰고 스와힐리어는 이제 동부 아프리카에서 한 2억 명 정도 쓰는 국제어이고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프랑스어권을 몇 번 가봤습니다. 출장을.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그 서부 아프리카에 르완다는 사실 불어권이지만 영어가 요즘엔 더 많이 쓰이니까 많이 쓰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요렇게 이제 다녀봤는데 영어가 생각보다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불어권을 뭐 근무를 희망하시거나 이런 데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불어를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이외에 이런 제2외국어를 익히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와힐리어는 물론 이제 영어 막 다 씁니다. 그 영국식 우간다든 케냐든 탄자니아든 영어 다 쓰는데
스와힐리어를 좀 하시면은 친구 사귀고 네트워킹 할 때, 한국 사람이 스와힐리어 쓰네. 그러니까. 예, 그 더 이제 정이 가고, 그렇지. 더 이렇게 좀 사귀기가 좋고, 소통할 수 되게 좋고, 막 마음을 열는 거에 좋고. 그래서 이제 외국어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린 마음 갖는 게 중요하고, 뭐 편견이 아직도 있고, 뭐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얘네는 왜 이래? 물론 그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출장 가서 보면 막 왜냐면 시스템이 이해가 다르니까. 이해가 다르니까 이해들이 얘네 왜 이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좀 개방적인 태도로 맞아요. 야, 그런 시스템을 이제 여기 이렇구나, 여긴 이렇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제 좀 관용적인 그렇죠.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름에 대한 포용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안아야 된다. 예. 특히나 이제 외교나 이 국제 개발 이쪽으로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를 접할 때와 같은 포용적인 마음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저도 그걸 매번 느끼거든요, 사실은. 교수님이 앞으로 이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현재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현재 주로 하고 계시는 연구 활동이나 내용, 주제 이런 것들, 그리고 향후 교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도 짧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교원 정년퇴직의 17년 남았습니다. 27년이에요? 17년? 17년이요. 17년? 예. 65세까지니까 어제 17년 남았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정치, 뭐 분쟁, 뭐 이런 등의 이제 연구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학술 논문 쓰고 보고서도 쓰고 뭐 그래야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책을 한두 권 정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일단 제가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축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축적을 하고 그러면서 책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책을 좀 쓰신 분도 있고, 뭐 이게 다른 지역이나 이런데 책을 쓰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책 저자가 아니라 뭐 이게 번역하시는 좋은 책을 이제 번역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제 자산이 좀 하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동시에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는 제 개인의 게 아닙니다. 좀 필요한데 아프리카 관련돼서 뭐 정보라든가 관련 자문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데다 이제 좀 베푸는 거를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고, 여기 빈곤문제 국제개발원 제외 어드바이스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불러주십시오. 아유, 많이 필요하죠. 짧은 시간임에도 오늘 너무나 많은 좋으신 말씀 해주신 우리 김동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향후 우리 연구원과 교수님의 기관과 많은 협력과 교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 안에서 스스로 또는 우리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끝날 때쯤 되면 그 선물을 좀 준비를 해드려요. 근데 이 선물을 그냥 이렇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히셔야 드리는 것으로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I paid quiz. Yes. 오케이. 자, 퀴즈 나갑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 연구원에서 오리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고 매우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본 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수행한 코이카의 에티오피아 농촌개발 사업을 진행한 아디사바에서 근접한 한시장거리이긴 하지만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1. 티그레주 2. 아파라주 3. 아마라주 4. 오로미아주. 정답은 저희 홈페이지를 보았어요. 아마라. 정답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하나 뽑아주시죠. 뭘까? 별 해는 밤 연필 세트. 감사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있으신지를 어떻게 알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겠네요.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자문위원도 하셔야 되고, 가능하시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도 좀 해주시고, 연구원에서 필요한 것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